기저귀 갈아드릴게요. 기저귀 갈아드릴게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용했어요. 듣던 목소리는 아니었지요. 손이 이불을 걷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다리를 스쳤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스크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예요. 이선주예요. 12년만 이었습니다. 12년 전 제가 집 밖으로 내몰았던 며느리, 제 아들이 죽던 날 진실을 묻으려 했던 그 여자.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저 눈물만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따뜻한 기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뇌경색이 왔을 때 저는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 갑자기 세상이 기울었어요. 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비서가 달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저는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후유증이 심하다고, 재활이 필요하다고, 요양병원을 알아보라고 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 진석이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아버지, 여기 괜찮은 곳이에요.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말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오른쪽 팔도, 오른쪽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요양병원. 제가 평생 노인들 처박아 놓는 곳이라고 비웃던 그곳. 저는 그곳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어요. 커튼으로 구분된 좁은 공간. 옆 침대의 할머니는 하루 종일 신음소리를 냈고 맞은편 할아버지는 가족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회색 건물과 주차장뿐이었지요. 요양보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기저귀 갈고 식사 돕고 체위 변경하고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의 작은 얼룩, 벽지의 금간 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지요.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진석이가 한 번 왔다가 갔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누가 오든 상관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층 담당하게 된 이선주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녀는 옆 침대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같은 이름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흔한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라는 것을, 제가 12년 전에 버렸던 그 여자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일했어요. 기저귀를 갈 때도 식사를 도울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봤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 반지는 없었습니다. 결혼 반지도 없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말없이 할 일만 하고 나가는 뒷모습.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떠올렸습니다. 12년 전 비 오는 새벽. 짐 가방을 끌고 나가던 그녀의 뒷모습을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녀가 기저귀를 갈러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다른 층에 있었고 다른 요양보호사들도 퇴근한 시간이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이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내렸어요. 얼굴이 보였습니다. 12해가 지난 얼굴. 주름이 늘었고 눈가가 어두워졌지만 여전히 그녀였습니다. 아버님.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평평한 목소리였지요. 저예요. 이선주예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기저귀를 갈았어요. 손길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낯선 노인을 돌보듯 담담했지요.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선주는 그 눈물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티슈 한 장을 침대 옆에 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떠올렸지요. 12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을. 진우는 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했어요. 대학을 나와 회사에 들어왔고 현장 관리를 맡았지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뒤를 이을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저와 달랐습니다. 너무 꼼꼼했고 너무 신중했지요. 현장에서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진우가 회장실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 이거 좀 봐주세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현장 안전 점검 자료였지요. 난간 미설치, 안전고리 부족, 추락 위험 구역 표시 없음. 진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사람 죽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공사 일정이 빠듯하다. 지금 멈출 수 없어. 아버지,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현장이 원래 그런 거야.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말하려다가 그냥 나갔습니다. 보고서를 회장실 책상에 두고요. 저는 그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보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현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추락사고라고. 저는 차를 몰아 현장으로 갔어요. 경찰차와 구급차가 보였습니다. 노란 테이프가 구역을 막고 있었지요. 바닥에는 흰 천이 덮여 있었어요. 그 아래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제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누굽니까? 현장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박진우 대리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우는 12층 슬라브에서 떨어졌어요. 난간이 없는 구역이었습니다. 안전고리를 착용했지만 고정할 곳이 없었지요. 바람이 불었고 진우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어요.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몰려왔고 회사는 비상이 걸렸지요. 법무팀이 움직였습니다. 개인 부주의로 처리합니다. 안전교육 미이수, 부주의한 행동. 회사 책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끄덕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이 다녀갔고 거래처 사람들이 조의금을 놓고 갔어요. 선주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는 얼굴로. 5살 할인이는 엄마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선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진우 일지 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가 있었어요. 진우가 매일 쓰던 현장 일지. 여기 다 있어요. 위험 요소, 개선 요청, 회사 무응답 기록. 선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진우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오늘도 12층 난간 없음. 재요청했으나 답변 없음. 안전고리 부족. 10개 요청했으나 3개만 도착. 작업자들 불안해함. 책임자는 일정 핑계로 미루기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느라, 네, 아버님. 회사 법무팀이 합의서를 준비하고 있다. 선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싸우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단다. 아버님, 그게 중요합니까? 진우는 죽었어요. 알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회사를 생각해야 한다. 회사요? 사람 죽인 회사를요? 선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조문객들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해. 장례식장이야. 선주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우가 죽었는데 회사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지요. 사흘 후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서류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진우의 일지는 사라졌습니다. 문서 파쇄기에 들어갔고 제가 되었지요. 선주는 그걸 알았을 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일지 어디 갔습니까? 필요 없어졌어. 필요 없다고요? 그게 증거였는데. 이미 합의했어. 끝난 일이야. 선주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과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님은 진우 아버지 맞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회장이 먼저입니까? 여전히 침묵했어요. 선주는 비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선주를 불렀습니다. 서재에 앉아 차갑게 말했어요.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선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할인이 데리고 나가. 여기는 이제 내 집이 아니야. 아버님, 진우 아들인데요, 할인이가. 그래서 양육비는 보내줄 거야 하지만 이 집에는 없어. 선주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지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 가방을 끄는 소리, 아이의 작은 목소리. 엄마, 어디가? 응, 우리 새로운 집 찾으러 가는 거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여기 계셔. 저는 커튼 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선주가 할인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큰 가방 하나, 캐리어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할인은 분홍색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너무 커서 아이 몸이 다 가려질 만큼. 선주는 가방을 끌며 걸었어요. 비에 젖은 길, 가로등 불빛 아래. 할인이 뒤돌아봤습니다. 집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선주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인아, 가자. 두 사람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진우 자리, 선주 자리, 할인 자리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국도 반찬도 맛이 없었습니다.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무도 진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산재 통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진우 사건은 개인 부주의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회사 책임 항목에는 체크가 없었지요. 저는 그 보고서에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정상화되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실적도 회복되었지요. 둘째 진석이가 승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해라. 하지만 밤이 되면 꿈을 꿨습니다. 진우가 떨어지는 꿈, 선주와 할인이 빗속을 걷는 꿈.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진우 기일에 저 혼자 묘지에 갔습니다. 선주는 오지 않았어요. 묘비 앞에 술을 따랐습니다. 진우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술잔을 비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 증가. 정부 대책 마련 촉구.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날 준비를 했어요. 진석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노후를 즐기려 했지요. 골프를 배우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손자들을 봤어요. 진석의 아들들. 하지만 할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지요. 가끔 궁금했어요. 할인이 얼마나 컸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하지만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신문을 봤어요. 건설 현장 산재 은폐 의혹. 유가족 10년 만에 진실 요구. 기사 사진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인이었어요. 이제 15살쯤 됐을 제 손녀. 기사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문을 접어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11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지러움이 시작되었어요. 말이 꼬이고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언제 뇌졸중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회장실에서 서류를 보다가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우측 마비가 왔어요.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이 더뎠습니다. 팔은 조금 움직였지만 다리는 힘이 없었어요. 말도 어눌했습니다. 진석이 요양병원을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괜찮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요양병원 입소일 진석이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사진 한 장. 가족 사진이었어요. 진우가 살아있을 때 찍은 마지막 사진. 저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진우의 웃는 얼굴, 선주의 수줍은 미소, 할인의 반짝이는 눈, 그리고 저, 카메라를 보며 무표정하게 서 있는 저. 아버지, 출발할게요. 차가 움직였습니다. 집이 멀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지요. 고층 빌딩, 사람들, 신호등. 그리고 어느 골목에서 멈췄습니다. 진석이 길을 잃은 모양이었어요. 창밖으로 조그만 간판이 보였습니다. 선주 도시락.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름이 같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간판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정성으로 만듭니다. 이선주.
그리고 가게 유리창 너머로 여자가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입고 도시락을 싸고 있는 여자. 선주였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어요. 간판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했어요. 병실로 안내받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진석이 짐을 정리하고 갔어요. 아버지, 자주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지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녀가 왔습니다. 새로운 요양보호사라고 소개된 이선주. 요양병원의 하루는 기계처럼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 기상, 6시 반 기저귀 교체와 세면, 7시 아침 식사, 점심,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루틴. 요양보호사들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한 명이 15명을 돌봤어요.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체위 변경하고, 휠체어 태우고. 간호사는 더 적었습니다. 한 층에 한 명. 약 나눠주고, 응급 상황 대처하고, 서류 작성하고. 그 사이사이로 사고가 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옆 병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사람들이 뛰어갔어요. 저도 휠체어를 타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병실 바닥에 노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침대 난간이 내려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일어나려다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누가 난간 올려놓지 않았어요? 요양보호사들이 얼굴을 마주 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실려갔어요. 다음 날 병원 원장이 요양보호사들을 불렀습니다. 복도에 줄 세워놓고 말했어요. 누구 담당이었어요? 침묵. 대답 안 해요? 그럼 전부 책임지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 시간 담당이었습니다. 왜 난간을 안 올렸어요? 올렸습니다. 분명히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떨어졌겠어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내리신 건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 책임이에요. 요양보호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원장이 돌아갔어요. 복도에 남은 요양보호사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선주가 나섰습니다. 원장님, 원장이 돌아봤어요. 그날 CCTV 확인해 보셨습니까? 왜요? 난간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봤어요.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뭘 봤다고요? 저도 그 시간 복도에 있었습니다. 난간은 분명히 올라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떨어진 거예요? 할아버지가 혼자 내리고 일어나려 하신 거죠. CCTV 보면 나올 겁니다. 원장은 잠시 선주를 노려봤어요. 확인해 보죠. CCTV를 확인했습니다. 선주 말이 맞았어요. 난간은 올라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난간을 스스로 내리고 일어나려다 떨어진 거였지요. 원장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사과도 해명도 없었어요. 담당 요양보호사는 선주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선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복도 끝에서 선주의 뒷모습, 굳은 살 박힌 손, 지친 어깨,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진우를요. 진우도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위험하다고, 고쳐야 한다고 끝까지 말했지요. 저는 그걸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원칙적이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진우는 죽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휠체어 바퀴를 잡았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선주가 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쳐 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실은 어두웠어요. 옆 침대 할머니는 코를 골고 맞은편 할아버지는 신음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선주였습니다. 야간 순찰 시간이었지요.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침대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깨어 계시네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선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 복도에서 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씨도 저랬어요. 문제 보면 못 지나쳤어요. 선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게 답답했어요. 왜 저렇게 사는지. 조용히 넘어가면 편한데.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근데 진우 씨는 못 그랬어요. 양심이 허락 안 했대요. 침묵. 그래서 죽었어요. 고치려고 했던 그 현장에서 선주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님은 그날 진우 씨 말 들으셨어야 했어요.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난간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2주일? 선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시간이 아까워서 아들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눈에서 미안하다. 겨우 나온 말이었어요. 어느라고 떨리는 목소리. 선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그녀는 일어섰어요. 진우 씨는 안 돌아와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근데 선주가 멈춰 섰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정신은 있으시네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주는 여전히 말없이 일했어요.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체위 변경하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정. 제가 여기 있다는 걸, 그녀도 여기 있다는 걸 서로 아는 것.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선주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15, 16쯤 돼 보였지요.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손에는 도시락 보따리. 그녀는 복도를 두리번거리더니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박만수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제 병실을 가리켰어요.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침대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박 할아버지.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어요. 눈, 코, 인매. 진우를 닮았습니다. 저 이하린이에요. 엄마가 여기서 일하시거든요. 하린. 제 손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엄마가 밥 잘 못 드신다고 해서 도시락 싸왔어요. 하린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깍두기. 엄마 가게 음식이에요. 맛있어요.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떠서 제 입에 가져왔어요. 드세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밥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어요. 딱 적당했습니다. 하리는 한 숟가락씩 떠서 천천히 먹였어요.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이야기요. 제 손이 떨렸어요.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대요. 그리고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할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는 말 안 해주는데 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뉴스 기사 스크린샷. 박진우 대리 건설 현장 추락사. 안전관리 구멍 드러나. 근데요. 할인이 저를 봤습니다. 왜 아빠 이름이 할아버지 성이랑 같아요? 제 입술이 떨렸어요. 박진우, 박만수, 둘 다 박씨잖아요.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우리 친할아버지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선주였어요. 할인아. 선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나 도시락 갖다 드리려고. 지금 당장 나가. 엄마, 나가라고. 선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인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챙기고 병실을 나갔어요. 선주는 문을 닫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할인이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말 안 했어. 선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인이는 몰라요. 할아버지가 누군지.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저는 할인이한테 말 안 했어요. 할아버지 있다는 것도, 회사 이름도, 아무것도. 왜? 할인이 상처받을까 봐요. 선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냥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했어요. 근데 할인이가 커가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아빠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선주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말해줬어요.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정의로웠다고, 사람들을 지키려 했다고. 그녀는 저를 봤습니다. 근데 진짜는 안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아빠를 버렸다는 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구나. 아버님. 선주가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요. 그녀는 문을 향해 걸었어요. 미안하면 뭔가 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도시락이 침대 옆에 있었습니다. 아직 반이 남아 있었지요. 손을 뻗었습니다. 숟가락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삼켰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밤마다 생각했어요. 뭔가 하세요라는 선주의 말.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몸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이 몸으로.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어느 날 오후 선주를 불렀어요. 며느라. 선주가 멈춰섰습니다. 진우 사건. 다시 조사받고 싶다. 선주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침대 옆에 다가왔습니다. 내가 증언하겠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난간 없었고 안전골이 부족했고 진우는 그걸 3번이나 요청했지. 선주가 침대 옆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가 무시했다. 내가 진우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눈물이 흘렀어요. 선주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요.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할 시간 주세요. 그녀는 일어나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주는 말이 없었어요. 평소처럼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할인과 함께 왔습니다. 할인이 침대 옆에 섰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진짜 할아버지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지요. 미안하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선주가 할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안았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할인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할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 알고 싶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부터 선주와 할인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제조사 신청서를 냈어요. 진우 사건 관련 자료를 모았습니다. 당시 뉴스 기사, 경찰 조서, 병원 기록, 그리고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찾아갔지요. 선주는 메모장에 증언을 받아 적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동자들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 증언들을 녹음했어요.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형광등 아래에서, 그리고 공단 조사관이 요양병원으로 왔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갔어요. 조사관의 펜이 서류 위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당시 회장이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고서를 파쇄했습니다. 제가 지시했어요. 조사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회사 책임을 숨기려고요. 선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결재선 최종이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사관은 서류에 받아 적었어요. 빠르게, 정확하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공단 조사팀이 회사를 뒤졌어요. 문서, 이메일, 결제 기록, 은폐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예산 삭감 내역, 안전장비 발주 취소 기록, 공기 단축 지시서, 모두 제 결제가 찍혀 있었어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12년 전 건설 현장 추락사, 회사 은폐 정황 드러나, 유족, 산재 제조사 신청, 전 회장 증언 나서.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석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어요. 주먹을 쥐고 있었지요. 아버지, 저는 조용히 그를 봤습니다. 해야 할 일이야. 진석의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고개를 저었지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 방치였어. 진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먹을 풀었어요. 어깨가 축 처졌지요. 나가 봐. 진석은 뒤돌아섰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고개를 돌렸지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선주가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진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진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빠르게 걸어갔지요. 선주는 병실로 들어왔어요. 침대 시트를 정리했습니다. 물컵을 채웠어요. 아무 말 없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건물이 보였어요. 주차장에 차들이 보였습니다. 후련하구나. 선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진우가 떨어지는 꿈도 선주가 빗속을 걷는 꿈도 그저 고요했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휠체어 신세였습니다. 말도 어눌했지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선주는 매일 출근했어요. 저를 돌보고 다른 노인들도 돌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기금 일을 했지요. 하리는 일주일에 2~3번 왔습니다. 도시락을 싸오거나 숙제를 하거나 그냥 옆에 앉아 있거나 하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진로 고민. 저는 들었습니다. 가끔 한마디씩 했지요. 짧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몸이 좀 나아진 저는 간병인을 두고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선주와 할인이 함께 왔어요. 아버님, 오늘 진우 기일이에요. 아, 그랬습니다. 12년 전 오늘 진우가 떠난 날. 선주는 가방에서 액자를 꺼냈어요. 진우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침대 옆 선반에 사진을 놓고 하얀 국화 한 송이도 놓았습니다. 선주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진우 씨, 우리 왔어. 할인도 말했습니다. 아빠, 저 할인이요. 이제 16살 됐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미안해. 사진 속 진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할인이 도시락을 펼쳤어요. 김치찌개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냄새가 좋았어요. 할인이 밥을 퍼서 사진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저희 셋이 돌아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밥을 씹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일상의 소리들이었지요. 할인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밥 먹는 거 어때요? 좋지. 선주가 저를 봤어요. 아버님도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밥을 먹었습니다. 진우 사진을 보면서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함께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밥을 먹으며 도망치지 않고 밥을 다 먹고 할인이 설거지를 하러 나갔어요. 선주는 진우 사진을 닦았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설거지 다 했어요. 할인이 들어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할인이 웃었어요. 진우를 닮은 웃음. 선주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버님, 저희 들어갈게요. 두 사람이 문을 나섰어요.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진우 사진을 봤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는 얼굴. 진우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저 고요한 잠.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시작될 하루. 선주의 발소리, 할인의 웃음소리, 진우의 사진. 그것들과 함께하는 하루. 그게 제게 주어진 남은 날들이었습니다.